음향 설계 및 시뮬레이션 수업을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이름, 전화번호, 메일 주소, 또 연구실은 영상관 32165입니다. 165니까 필요하신 일이 있으시면 찾아오시면 돼요. 오늘 수업 개요에 대해서 설명을 할 텐데, 재미있는 사실은 지난 학기에 21명이 들었고 이번 학기에 20명이 수업을 신청을 했더라고요. 그 중에 9명은 다른 반으로 갔고 8명이 새로 들어왔는데, 그것 때문에 수업 진행에 조금 혼선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일단 기존은 유지해 가면서 수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진행해 보죠. 그 과목은 음향 설계 및 시뮬레이션이라고 하는 수업 제목을 가지고 있고요. 하는 일은 전공 글쓰기를 주로 합니다. 전공 글쓰기는 1학년 전공 수준의 음향 기술에 대해서 쓰는데 1학기에 이어서 써요. 그리고 전공 음향 전문 용어집도 쓰는데 1학기에 이어서 쓰는데 1학기 때 진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2학기 때 쓰게 되겠죠. 그래서 이 1학기에서 이어서 쓰는 친구들이 12명이 있고요. 그리고 2학기에 새로운 친구들이 있는데 이 친구들도 동일하게 같은 분량의 글을 쓰도록 할 예정입니다. 전공 음향 기술에 대해서 쓰게 될 예정이에요. 그리고 또 중간중간에 발표 수업을 같이 할 예정인데, 발표 수업은 일단 음향 설계에 관한 수업을 8주까지 할 예정이에요. 설계에 관련된 이론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거예요. 설계할 때 필요해서 고려해야 하는 여러 가지 사항들에 대한 이론 수업을 할 것이고요. 이론 수업을 다시 여러분들이 그 다음 주에 10분 플러스 마이너스 되게 발표를 하게 시킬 겁니다. 발표당 10분이고요. 여러분들 개인당 2번 정도씩 발표하게 될 겁니다. 평가에 반영할 예정이에요. 한 번은 이 음향 설계에 관한 수업에 대해서 한 번씩 할 거고요. 한 번은 이 저작하는 거의 내용에 대해서 발표를 하게 시킬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대학 교육을 하고 4학년 정도 된다 그러면 우리 여러분들이 전공하는 분야에 대해서 어디 가서 10분 정도는 이렇게 뭐가 없이 설명하실 수 있을 정도가 되어져야 해요. 그래서 그런 발표를 할 예정이다. 평가에 반영하고 시간은 10분 플러스 마이너스인데 10분을 넘어도 안 되겠지만, 넘어서 10분 30초를 넘어가면 안 되겠지만 9분 30초 미만, 10분 플러스 마이너스 30초 정도 되니까 그 9분 30초 미만으로 만들어도 안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발표를 시킬 예정이다. 그래서 교재 수업 내용을 발표하는데 2주차부터 발표를 할 거고 5명씩 출석부 순서대로 시킬 예정입니다. 출석부에 있는 순서대로 해야 공평하겠죠. 순서대로 발표할 예정이고요. 혹시 발표를 이렇게 교환을 하고자 하는 그냥 발표하죠. 특별한 이유 없는 한 5명씩 계속 발표를 한다. 저는 그날 수업에 못 나오는데 결석할 것 같은데요. 그러는 경우는 동영상을 대면 수업을 해도 동영상 발표를 할 거고요. 이 수업은 비대면 수업으로 아마 계속 진행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론 수업이에요. 4학년 수업 일정에 요 음향 설계 및 시뮬레이션은 이론 수업으로 되어 있어서 아마 코로나가 끝날 때까지 비대면 수업으로 유지되지 않을까 학기처럼 생각이 되고요. 그렇게 되어졌을 때 음향 교재 발표를 때 아마 동영상으로 발표를 해야 될 거. 그리고 저작 주제에 대한 발표는 9주 이후에 진행을 해요. 이론 강의하고, 이론 강의는 이론 수업 1시간, 제가 수업 1시간 정도 할 거고요. 여러분들이 주당 4, 5명 정도, 5명이 발표를 하게 될 거예요. 상을 10분씩 보내주면 그 10분씩 보내준 걸 모아가지고 여러분들한테 그 다음 주에 보여드릴 겁니다.
발표하는 걸 제가 혼자 보는 게 아니라 다른 친구들도 본다라고 하는 거 생각을 하시고 발표를 해야 된다. 그리고 매주 리포트는 이론 강의 요약해요. 이론 강의 요약을 하는데 이 발표하는 친구들을 제외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20명인데 5명씩 발표하게 되면 15명은 매주 요약문을 보내줘야 되고요. 발표하는 친구들은 아마 그 다음 주 화요일까지 보내주셔야 됩니다. 언제까지? 화요일. 화요일까지 보내주셔야 돼요. 그리고 요약하는 건 수업 끝나기 전에 해줘야 돼요. 그리고 중간평가는 오픈북으로 한다. 오픈북, 오픈노트, 검색 이런 거 다 할 수 있습니다. 1학기 때 시험을 본 친구는 알겠죠. 그리고 글쓰기는 매주 시행을 하는데 9주부터 본격적으로 진행할 거고요. 14주에 진행할 겁니다. 그리고 글쓰기 제목 같은 경우에는 2학기 때 신청한 사람들은 3주차까지 어떤 주제를 쓰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해서 내셔야 돼요. 3주차까지. 3주 수업 끝나고 나서 여러분들이 어떤 주제로 글을 쓸 거다 라고 하는 걸 내셔야 되고, 글쓰기는 주제 써야 되고요. 주제어, 주제 문장, 문단, 그림 그리기까지 다 진행하셔야 됩니다. 페이지는 한 사람당 40페이지, 그림 포함해서 40페이지고요. 그림 페이지 포함하니까 글쓰기가 24페이지 되고 그림이 한 16페이지 정도 나와요. 자, 순수하게 글이 24페이지 플러스 그림이 16페이지 정도. 또 종합평가는 15주차에 할 텐데 저작물 가지고 종합평가를 합니다. 4주차에 완성하고 15주차에 책을 제본해서 15주차에 제출하는 것으로 수업을 마치려고 합니다. (15주차에) 제출하는 것으로 평가를 한다. 성적 반영 비율은 중간시험 30%, 지정평가, 종합평가 30%, 중간 발표, 강의 요약해서 내는 거 20%를 합니다. 출석은 30%를 하고 있고요. 출석 20%, 출석 20%, 중간 30, 저작물 30, 강의 요약 20. 글쓰기는 개인도 있고요. 팀으로 구성해도 됩니다. 1인 40페이지 이상의 전공 분야의 글, 4페이지의 글이랑 16페이지 이상의 그림, 40페이지 이상 만들면, 전문 용어는 1인당 200단어 이상 분야별로 진행을 하고요. 그림 그리기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범액을 쓰면 안 되기 때문에 카피킬러로 검사를 할 예정입니다. 표절이 안 돼요. 카피킬러 1학기 때 같이 한 친구들은 해봐서 알겠죠. 텍스트만 집어넣으면 전 세계 모든 문서에서 여러분들 글이랑 같은 내용들을 같은 문장이 있을 경우에 찾아내버립니다. 표절 안 된다. 주의사항은 수업 시간에만 수업을 진행하지 않는다. 평소에도 미리 준비해갖고 미리 써갖고 와서 진행을 해야 된다. 수업 시간에는 발표하고요. 확인하고 다시 실습할 뿐이에요. 평일 중에 저작물 교육 계속 진행하니까 연구실에 오셔도 되고요. 카톡이나 기타, 메일이나 여러 가지로 문의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중간고사 발표 저작물 평가로 경과로 평가를 할 예정이다. 확실하게 평가가 있어야 한다. 지금 1학기 때 팀 구성이 되어 있는 경우는 상관없는데 2학기에 8명 새로 온 친구들은 팀도 구성하셔야 되고요. 여러분들끼리 팀장도 선출하고 어떤 분야 글 쓸 건지
용어집을 할 건지 전공을 쓰기를 할 건지 이런 거 확인하셔야 돼요. 8명이 기존에 있는 팀에 들어가셔도 되고 기존에 있는 팀에 들어가서 같이 작업하셔도 되고 기존에 팀에 안 들어가시려면 본인이 스스로 팀을 만들든지 혼자서 하든지 찾으셔서 3주차까지 까지 수업 마칠 때까지 여러분들이 해야 한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할 말이 있는 친구들은 개인적으로 찾아오시든지 아니면 개인적으로 상담을 요청하시든지 전화를 하시든지 하세요. 그리고 1학기 때는 어떻게 됐냐면 1학기 때 음향으로 보는 거에 정민영 이규화가 있고요. 여러분 음향학 여기는 팀이 구성되어 있으니까 들어가겠네요. 고준희 친구가 혼자서 하고 있고요. ER, AER, IR 마이크도 입이 불가능할 것 같고 이건 방송 시스템 기초 이론이 우선이 혼자여서 여기에 팀원으로 들어가셔도 되고요. 1인 음반 제작이라고 하는 거에 팀원으로 들어가셔도 되고 프로툴로 시작한 음반 제작에 팀원으로 들어가셔도 되고 이 자리들에 여러분들이 새로 온 친구 전공 음향용어집은 1학기 때 진행이 제대로 안 되어졌기 때문에 새로 진행을 하는데 여기 지금 새로 온 친구들이 8명이 여기 이렇게 있습니다. 친구들이 다 남자 친구들만 왔네. 여기 중간중간에 끼어 들어가거나 팀을 꾸미거나 또는 전공 음향 용어집을 하거나 뭐 무엇을 하든 상관없습니다. 본인이 하겠다는 걸 정해서 주제와 내용을 정해서 저한테 알려주시기 바래요. 그러면 조언으로 표시해서 지금 여기에 이렇게 해놓은 것처럼 여러분들도 만들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분야별 목차 만들기는 전공을 쓰기를 하게 될 거고요. 전공을 쓰기는 뭐 음향초보의 100가지 질문, 또 음향학에서 대학교 1학년 수준의 글을 쓰면 돼요. 또 전문 용어집은 SR, DSP, 레코드, 페이더 파트도 있고요. 미디, 영화 이런 분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분야들의 글을 용어들을 눈에 작업해 놓은 거에 넣으면 되고 이전에 작년까지 해 놓은 거에 전문 용어집 같은 경우에 전문 용어집에 1000단어짜리 용어집이 있습니다. 용어집이 있는데 이 용어집 1000단어짜리 용어집에다가 플러스로 쓰는 겁니다. 이 전문 용어집 같은 경우는 사후에 뭐 할 거냐면 학생들에게 학생들이 제본에서 볼 수 있도록 만들려고요. 제본에서 볼 수 있게 하려고 합니다. 이 제본에서 잘 만들어야 되겠죠. 또 여기까지가 수업에 대한 개요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요 내용대로 수업을 진행할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내용대로 수업을 진행하는데 선생님 저는 정말 어려워요 라고 하는 사람은 찾아오든지 뭐 해요. 그냥 안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지난 학기 때
강의평가에다가 악플을 써놓은 친구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런 짓을 하면 안 됩니다. 얼굴을 대면해서 하지 못할 얘기를 비실명이라고 해서 악플을 써놓으면 안 돼요. 스스로 그 리플이나 평가를 쓰는 건 얼굴입니다. 본인의 얼굴을 나타내는 것이고요. 얼굴 나타내는 거에다가 악플을 써놔버리면 여러분들 굉장히 안 좋아요. 그래서 이번 수업은 이렇게 진행이 될 예정이다. 여러분들 꼭 잘 쫓아와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수업하는 내용에 대해서 질문이 있거나 이런 것이 있으면 질문을 하셔도 좋고요. 카톡으로 잠깐 동영상을 포즈하고 비대면 수업이기 때문에 카톡으로 저한테 얘기를 하세요. 어떻게 할 건지, 어떤 식이 좋은지, 무엇을 해야 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뭐라 그럴까 연락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 교재 얘기를 안 했네요. 교재 제본 8명 해야 되잖아요. 8명을 해야 되는데 이 교재 제본할 친구 대표를 정해서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제본 업체에 연락처를 드릴게요. 랑 파스 파일을 드리는데 이 파일은 인쇄밖에 안 되는 파일이에요. 그래서 프린트아웃을 해서 보시는 것보다 책을 한 권 만드는 게 더 쌉니다. 대본업체에서 책을 만들면 좋을 듯 하고요. 8명. 그리고 8권 책을 만들어서 혹시 안 사겠다고 하는 친구들이 있으면 제가 살 예정이니까 8권을 누군가 대표를 정해서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책을 받아가셨으면 좋겠다. 책이 전에 7,000원, 8,000원 정도 했던 거 아니 지난 학기 때 7, 8,000원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하여간 이렇게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 뭐 할 얘기가 있을까? 열심히 하면 정말 여러분들한테 남는 게 많은 수업이에요. 근데 열심히 안 하고 뭐 게으름 부리거나 대강 넘어가려고 하거나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힘 만드는 수업이 될 수도 있고 과제가 있고요. 해야 될 일이 매주 지금 동영상 잠깐 포즈 하시고요. 잠깐 쉬었다가 수업을 첫째 주차 이론 수업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책 이름은 쉽게 배우는 프로오디오라고 하는 책으로 수업을 시작할 거예요. 쉬었다가 진행. 쉽게 배우는 프로오디오의 4장부터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페이지는 무시를 하세요. 수정을 했어야 돼요. 어쿠스틱 아날로그와 아날로그 전기 신호의 차이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소리는 소리 속도 차이로 생기는 현상, 어쿠스틱 아날로그 소리 파동이 아날로그 전기 신호로 소리 속도는 주파수별 측정 위치에 다르다. 측정 위치 따라 다르다. 전기 신호, 이 아날로그 신호의 위상, 페이즈, 위상의 소리 전달 능력에 주는 영향, 전기 아날로그 신호의 위상 제어, 어쿠스틱 공간에서 위상은
선형 시장은 시간 누적의 결과 귀에 좋은 소리로 들려야 한다. 이런 소제목들로 진행이 되어질 겁니다. 소리는 공기를 매질로 에너지를 전달하는 파동입니다. 공기가 아니라 소리라고 하는 건 파동의 일종인데 어떤 것을 매질로? 공기를 매질로 전달한다. 그래서 공기의 상태에 따라 파동에 많은 영향을 주는데 공기의 상태는 온도에 따라서 굉장히 변화무쌍합니다. 그러니까 소리는 파동인데 공기를 매질로 하는 파동이고 공기는 온도에 따라 변화무쌍해요. 공기의 물리적 성질, 물성은 온도에 의존적이기 때문에 소리는 어떤 거에 의존적이 돼요? 온도에 의존적이 됩니다. 소리는 온도 의존적이 돼요. 소리는 온도에 따라 공기 밀도가 변하고요. 밀도에 따라서 파동의 전달 속도가 변해버리는 현상이 있습니다. 온도가 올라가면 기압이 낮아지고 소리의 속도가 빨라져요. 왜냐하면 운동성이 증가하기 때문에. 기압이 낮아지면 운동성이 증가해요. 운동성이 증가한다는 건 소리 속도가 빨리 전달되는 것을 말해요. 소리의 속도는 온도에 따라서 극단적으로 변하는 게 소리의 속도입니다. 소리는 공기를 매질로 하는 파동인데 온도에 따라서 굉장히 극단적으로 변화한다라는 거예요. 온도의 변화에 따라 극단적으로. 소리는 온도에 의존적인 공기를 매질로 사용하다 보니 온도의 변화에 따라 소리의 속도, 파장의 크기, 음정 등의 파라미터가 변해요. 왜? 소리의 속도는 너무 느리기 때문에. 이런 생각 안 해보셨죠? 소리의 속도가 너무 온도의 물성에 따라 너무 많은 변화를 가집니다. 우리가 상온이라고 얘기하는 상온에서 340m/s의 속도로 날아간다고 하는데 상온이라고 보통 얘기하는 건 우리가 18도 또는 20도 또는 22도 뭐 이런 것을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340m/s는 14.2도씨이고요. 20도씨에서는 343.5m/s가 됩니다. 0도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0도. 거기 시의 속도에 대한 공식이 나와 있는데 0도면 331.5m/s가 되겠죠. 온도에 따라 공기의 물리적 성질이 변하면서 밀도가 변하면서 소리의 속도에 엄청난 영향을 주고 엄청난 영향을 받는 이유는 소리의 속도가 실질적으로 너무 느리기 때문에 그렇다. 온도 의존적이라고 하는 건 1초에 가는 미터가 달라져요. 미터가 달라진다는 건 같은 주파수에서 파장의 길이에 영향을 준다라는 얘기입니다. 같은 주파수에서 340m 갈 때랑 330m 갈 때랑 350m 갈 때랑 파장의 길이가 달라져요. 온도가 올라가면 파장이 커지게 되겠죠. 가청 주파수는 우리가 20에서 20kHz라고 항상 얘기를 하지만 파장 크기는 20에서 20kHz일 때 340m로 얘기할 때 7m에서 1.7cm가 된다라고 하는 건 1학기가 아니라 2학년 수업에 제가 얘기를 했던 것이고요. 이 파장의 크기가 달라진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온도가 달라지면 소리의 속도가 바뀌고 파장 크기가 달라지고 악기 같은 경우는 음정이 달라지고 단양이 달라지고 모든 물성이 변해버리는 거예요. 소리에 관련된 공간에서의 모든 물성이 변해버린다라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로 이런 걸로 설명을 해요.
실내보다 실외에서 그 온도에 따라서 소리의 속도가 변하고 이 속도 변하는 것 때문에 소리의 방향도 변해요. 그래서 이렇게 낮과 밤에 소리에 전달하는 방향이 틀려지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낮에 햇빛이 내리면 땅의 지표면의 온도는 올라가고 공중의 공기는 일정하게 유지가 돼요. 밤에는 어떻게 되죠? 땅은 급격하게 식고 상공의 온도는 그냥 유지가 되고 있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낮에는 땅 부분이 덥고 밤에는 땅 부분이 낮아요. 그래서 땅 부분이 고온인 낮에는 어떻게 돼요? 방향이 소리의 속도가 빠르고요. 또 하늘은 소리의 속도가 느려요. 그러니까 소리가 어떤 패턴으로 움직여요? 이런 패턴이 되어져 버려요. 이런 방향으로 날아가요. 결국 소리는 상공을 향하게 돼 있어요. 낮에는 위로 올라가게 돼 있고요. 밤에는 거꾸로 어떻게 돼요? 밤에는 고온이니까 위에가 빠르고요. 땅 부분이 낮아요. 그래서 방향감은 이렇게 되어지고 소리는 어떻게 돼? 아래를 향하게 됐죠. 그 그림을 표시해 놓은 게 요걸 예를 들어 놓은 거예요. 오늘 책에 나와 있는 이런 내용들이 이런 기준에 의해서 나온 거다. 그래서 야간에는 먼 거리까지 소리 전달이 잘 된다. 파동은 어차피 전달이 되어져요. 근데 땅 부분으로 전달이 얼마나 더 잘 되냐 이런 거죠. 땅으로 향하게 되어져야 사람은 땅 위에 서 있으니까 땅 위에 서 있으니까 야간에 땅 위에 서 있는 사람한테 잘 들려요. 이 뭐 학교 안에서도 운동장이 낮에 골대에서 반대쪽 골대 쪽에다가 소리를 내도 잘 안 들리잖아요. 근데 밤에는 반대쪽 골대 쪽으로 향해서 얘기를 하면 아마 너무 잘 들릴걸요. 옆에서 떠드는 저기 한 50m 떨어진 데서 떠드는 친구들의 소리가 한 50m 떨어진 내 위치에서도 잘 들려요. 운동장 같은 데. 밤에는 그러고 낮에는 가까이 있어도 잘 안 들리죠. 이런 현상 때문에 그렇다. 상대적으로 우리가 소리의 속도를 얘기할 때 우리가 보이는 것과 듣는 것에서 보이는 빛은 꼭 어떻게 되냐면 30만 킬로미터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30만 킬로미터라고 얘기를 하는데 1초에 30만 킬로미터 지구 7바퀴 반을 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정확하게 빛의 속도는 2억 9,979만 2,458m/s예요. 빛의 속도가 이렇게 빨라요. 이게 전파라고 알려져 있는 RF, 라디오 프리퀀시 역시 같은 빛의 속도로 전달돼요. 전파는 전자기파의 일종이죠. 전자기파의 일종이고 이 빛도 전자기파의 일종이에요. 같은 속도로 전달해요. 그리고 우리가 전기선에다가 그 아날로그 어쿠스틱 신호를 실어서 올려놓는 순간 그러니까 어쿠스틱 소리가 일초에 340m 가는 건 공기를 매질로 하는 파동일 때 340m를 가는 것이지 실제로 우리가 듣는 거는 340m/s 또는 343m 뭐 이렇게 물성이 변하는 것이지 전기 신호로 바뀌는 순간 어떻게 돼요? 빛의 속도로 전달이 됩니다. 전기선을 따라 전달되는 전기 신호 역시 빛의 속도로 전달되고요. 이 물성이 어떻게 바뀌냐면 소리가 전기 신호로 바뀌는 순간 87만 배, 88만 배 빠르게 전달이 된다. 계산할 때마다 다른 값이 나와요. 90만 배, 소리 속도가 늦어지면 달라지겠죠. 빛의 속도는 고정값이에요. 어떤 경우에도 변하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전기의 빛의 속도는 변하지 않는다. 우리가 소리의 속도, 온도 때문에 소리의 속도가 생기는 현상 때문에 공간에서 굉장히 많은 걸 고려해야 돼요. 온도에 따라서 공간에서 파장의 길이에 따라서 반사, 난반사, 흡음 뭐 이런 것들을 고려해야 되죠. 소리의 방향,
피치도 달라질 수 있고요. 피치는 악기 같은 경우 달라지죠. 공간의 스탠딩 웨이브 주파수가 바뀌어요. 공간의 울림이 달라져 버려요. 그래서 어쿠스틱이라고 하는 것, 음향, 공간 음향을 측정하고 근본 음향을 설계하고 공간 음향에 무엇을 하려면 근사값으로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근사값으로 몇 도에서 이런 파동을 없앤다 라고 하지 항상 없앨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많은 확산재, 반사재, 흡음재 뭐 이런 것들을 만들면서 뭘로 한다? 근사값으로 해야 되고요. 근사값에 의해서 공간 튜닝 한다고 공간에 인테리어 자재 넣고요. 전기음향도 공간에 될 때도 근사값으로 하고 근사값 다 근사값으로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간에서 무엇인가 시뮬레이션을 하거나 공간에서 무엇인가 인테리어 자재를 구상하거나 공간에서 전기음향을 튜닝하거나 이런 경우는 항상 고정된 온도를 유지하고 진행을 해야 돼요. 고정된 온도를 유지한다는 건 예를 들면 겨울에 가서 전기음향을 튜닝해야 된다 그러면 그 현장에 사람이 한 명도 없는데 난방을 켜서 온도를 22도 또는 24도로 올려놓고 작업을 해야 돼요. 한여름에 교회 가서 튜닝을 한다, 예술회관에 가서 전기음향을 튜닝한다 라고 하면 똑같이 에어컨을 틀어서 온도를 24도, 25도를 맞춰놓고 튜닝을 해야 됩니다. 만일 사람이 없는데 그 난방비, 냉방비 아까워서 쓰지 않고 그냥 튜닝을 했다? 그럼 무슨 일이 발생해요? 절대로 제대로 된 튜닝이 나올 수 없어요. 어쿠스틱은 온도에 따라서 물성이 무지하게 변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한다? 그 온도에 맞춰서 작업을 해야 된다. 어떤 온도? 그 공간을 사용하는 온도. 사람이 많이 찼을 때, 사람이 있을 때 몇 도까지 유지한다. 추울 때는 온도를 올릴 거고요. 더울 때는 온도를 낮추고. 그렇게 해서 튜닝을 해야 되고 어쿠스틱을 맞추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유는 온도가 변하면 물성이 변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지수들이 되게 많아요. 사실 뭐 지수 한 가지, 잔향감 또는 음성 전달 능력 또는 기타 뭐 여러 가지 지수들이 되게 많아요. 공간 음향 측정에 사용되는 지수들이 많은데 이런 지수들은 이런 공간을 좀 더 객관적으로 표시하기 위해 사용하는 겁니다. 객관적. 그러니까 하나만 쓰면 어떻게 돼요? 하나 뭐 음성 전달 능력은 좋은데 잔향이 되게 안 좋으면서 음성 전달 능력은 좋거나 뭐 이런 현상이 발생하죠. 잔향감은 굉장히 좋은데 음성 전달 능력이 굉장히 안 좋거나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해요. 근데 실제로 지수마다 측정하는 방법에 따라서 그 지수를 잘 맞춰주면 좋은 소리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음성 전달 능력이 좋다고 잔향감이 좋다고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값 하나가 좋다고 좋은 게 아니라 이런 전반적인 공간 음향에 사용하는 측정 지수들을 다 좋으면 좋은 소리를 내는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측정값이 좋다고 좋은 소리가 나는 것은 아니다. 측정값이 좋은 건 측정값이 좋은 것이고요. 절대적으로 좋은 소리가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내 귀에 좋게 들려야 됩니다. 모든 사람 귀에 좋게 들려야 되는 거예요. 보자. 어쿠스틱 아날로그 소리 파동이 아날로그 전기 신호로 바뀌어 설명을 합니다. 어쿠스틱 아날로그라는 건 공기 파동의 소리를 전기 신호로 바꿀 수 있게 된 건데 전기 신호로 이게 무엇 때문에 가능해? 전자기학이 확립되었기 때문에. 불과 한 150년 전만 해도 전자기학이 확립되지 않았어요. 전기학 따로 자기학 따로. 그러니까 전기라고 하는 현상하고 자기라고 하는 현상이 다른 현상이었어요. 그러니까 별도로 연구도 하고 물리적인 성질도 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전기 현상에서 자기가 같이 반응하는 것을 확인하고
전기 현상과 자기 현상이 연결되어 있고 서로 등가 교환이 가능하구나 라고 하는 걸 발견한 후에 그러면 공간의 파동, 물리적 파동을 자석을 흔들거나 또는 코일을 흔들어서 전기 유도 현상으로 전기 신호로 뽑아낼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현대 과학은 이 전자기학이 확립이 되었기 때문에 생긴 겁니다. 어쿠스틱 아날로그 신호인 파동도 전기 신호로 바꿀 수 있는 건 전자기학이 확립되었기 때문이고요. 이 전자기학이 없다는 건 이 물질의 존재를 설명할 수 없어요. 전자기학적 반발력 때문에 우리가 물건을 들 수 있다. 이런 얘기하면 없으니까 하여간 전자기학이 확립돼서 소리 신호의 파동을 전기 신호로 바꿀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마이크나 피에조를 활용해서 어쿠스틱 아날로그 파동을 전자기 유도 현상을 이용해서 아날로그 전기 신호로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소리 파동은 전기 신호로 만들었을 때 파동은 그대로 전달하되 파동의 물리적 성격이 바뀌어요. 물리적인 성격이 뭐가 바뀌어요? 소리 신호는 어떻게? 소리는 공기를 매질로 하기 때문에 온도에 따라 굉장히 바뀌는데 전기 신호로 바뀌는 순간, 전자기학적인 신호로 바뀌는 순간 온도에는 전혀 영향을 받지 않고요. 소리 신호는 일주에 340m를 가는데 전기 신호로 바뀌는 순간 30만 km를 갑니다. 소리는 초일파, 또 소리의 전달 방향과 파동 방향이 같지만 전기 신호는 복합 사인파 형상을 갖고 직각을 이루어요. 그리고 이거를 그래픽적으로 표시해 놓은 게 뭐냐면 FFT라고 하는 겁니다. Fast Fourier Transform. Fourier Transform라고 하는 걸 굉장히 많이 하고, Fourier Analysis 이런 것들도 공부한 적이 있겠죠, 여러분들. 복합 사인파를 분해하는 것, 아날리스트, 해석, Fourier 해석 이런 거 얘기를 하죠. 어쨌거나 이런 파형으로 볼 수 있는 건 뭐다? FFT에 의한 거예요. 소리 신호는 그냥 사인파인데, 전기 신호는 소리 신호보다 87만 배 또는 88만 배 빠르게 전달되고 기타 조건에 영향을 받지 않아요. 또 뭔가 영향을 받다. 온도에 따라 속도가 변하거나 파장의 크기, 빛이 변하지 않고 항상 일정하게 유지가 되고 있다. 그에 비해서 어쿠스틱 신호는 소리 또는 주파수별 측정 위치가 다르다. 이건 무엇을 의미하냐면 스피커에서 소리를 내거나 제가 이렇게 떠드는 소리가 있어요. 1m 또는 2m 어떤 특정 위치에 소리를 재버리면 내가 얘기하는 소리는 단이름이 아니라 복합음 사인파에 해당돼요. 복합음 사인파가 소밀파가 소하고 밀한 게 반복이 돼요. 그러니까 측정하는 위치에 따라서 어떤 주파수는 밀한 소리가 되고 어떤 주파수는 소한 일이 발생을 해요. 같은 위치에서. 어떤 주파수는 밀하고 어떤 주파수는 소예요. 같은 주파수에서. 어떤 주파수는 빨리 진행이 밀하니까 밀고 나가고 있고 어떤 주파수는 땡기고 있어요. 속도가 느려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주파수별로 측정 위치에 따라서 소리가 달라지는 거예요. 특정하는 위치에 따라 시간에 따라 같은 위치에서 그 주파수 항상 밀하기만 하냐, 소했다 밀했다 하거든요. 소했다 밀했다 하니까 시간에 따라서도 계속 속도가 변해요. 그러니까 측정한 위치와 시간에 따라 계속적으로 변화된다라는 겁니다. 소리의 파동의 속도의 평균값이 340m라는 것이지 같은 위치라도 주파수 다르고 시간이 달라지면 다르다. 이게 통일바의 특성이에요. 근데 이에 비해서 전기 신호는 항상 일정한 속도를 갖게 되겠죠. 어떤 위치에서 재던 일정하게 가져요. 근데 전기 신호는 뭐가 틀려지냐면 주파수별로 임피던스가 계속 변화가 됩니다.
임피던스는 뭐냐면 직류의 저항값 더하기 교류의 저항값을 더해 놓은 것을 보통 얘기를 하는데, 이게 삼각함수적인 값이에요. 삼각함수적인 값. 삼각함수적인 값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런 거예요. 직류 방 R, 교류 방 R, 이런 값이에요. 그러니까 그 임피던스 Z는 직류 자성 플러스 교류 저항값의 자성, 이런 값으로 표시가 돼요. 그리고 결국 뭐냐면 교류라고 하는 건 주파수의 영향을 받거든요. 주파수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 전기 신호는 주파수별로 임피던스가 계속 변화되는 값이 된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그 소리파동은 범위 안에서 계속 변화하는 값이기 때문에 평균값을 표시해 산출하는 게 340m 같은 값이에요. 전기 아날로그 신호의 위상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전기 아날로그 신호를 소리파동 주파수에 따라 달라진 속도를 표시하는 방법인 거예요. 실제로 전기 신호에 우리가 스마트나 뭐 이런 거에서 보여지는 위상은 어떤 위상이냐면 리퍼런스 신호 대비 어떤 장비를 통과한 신호의 변이값, 위상 변이값. 그러니까 그 스마트 같은 데서 표시하는 위상은 기준신호, 리퍼런스 시그널 대비 장비를 통과한 신호 비교. 그러니까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 리퍼런스 신호 자체 위상을 보여주는 건 아닙니다. 리퍼런스 신호 자체 위상의 그 상태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리퍼런스 신호의 위상이 계속 변이가 되는데 그 신호를 플랫하다고 보고요. 이렇게 리니어한 플랫한 신호라고 보고, 리니어한 신호라고 보고요. 플랫한 신호라고 보고, 이 그 장비를 통과한 주파수가 뭐 이런 식의 값을 갖는다라고 하는 걸 뭐 표시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통과해서 돌아서 여기까지 오고 돌아서 이렇게 오고 그래서 그걸 표시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스마트나 뭐 이지, 스튠 뭐 기타 여타의 프로그램에서 보여주는 위상은 신호 자체 위상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신호 자체 기준 대비 어떤 특정 장비를 통과했을 때 위상을 보여줘요. 어쨌거나 위상이라고 하는 건 주파수에 따라 달라지는 속도, 주파수에 따라 신호가 달라지는 속도를 표시하는 방법으로 사용되고 위상이라고 쓰여져요.
전기 신호는 복합 주파수 사인판인데 한 점이 주파수별로 위상이 어떻게 다른지 표시하는 것, 이런 것. 그리고 한 점의 주파수 위상이 다른 것도 당연한 현상, 뭐 이렇게 표시할 수 있죠. 그리고 스마트나 이런 데서 보여지는 위상은 기준 신호의 상대적인 위상 변이를 보여주는 것이다. 실제로 기준 신호의 위상은 어떻게 변이가 되어지던 큰 의미가 없습니다. 아마 기준 신호의 위상은 아마 사인파처럼 이런 신호가 될 거예요. 기준 신호의 위상 뭐 이런 표시가 되지 않을까?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위상이라고 하는 건 주파수별 속도를 표시해 놓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이렇게 표로 나와 있는 이런 표들은 보통 뭐다? 리퍼런스 시스템 대비 장비를 통과했다는 건 믹서를 하나, 오디오 카드를 하나, 스피커를 하나도 얘기되지만 전체 시스템, 믹서부터 스피커까지 전체 시스템에서 갈라지는 위상값을 표시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전기 신호의 주파수별 위상은 소리 신호일 땐 주파수별 속도에 해당하고요. 속도는 시간 의존적이고 시간은 속도에 의존적이에요. 시간과 속도는 의존적이죠. 왜냐하면 속도라고 하는 건 이동한 거리를, 또 V는 이동한 거리를 시간으로 나누는 거죠. 그래서 시간과 속도는 서로 의존적이에요. 근데 이 시간은 고정된 값이에요, 지구. 물론 시간이라고 하는 건 중력의 영향을 받습니다. 지구라고 하는 중력에서는 고정된 값이에요. 결국 위상은 뭐랑 관련이 깊어요? 시간과 관련이 깊다. 소리 신호의 주파수별 속도는 가변적이나 전기 신호상에서는 위상으로 볼 수 있다. 소리 신호라고 하는 건 어쿠스틱 소리는 주파수별 속도로 가변적이나 전기 신호로 변하는 순간 주파수별 속도는 고정되고 전기 신호상에서 위상으로 볼 수 있다. 위상이 소리 전달 능력에 주는 영향. 그래서 전기 신호일 때 위상은 주파수별 속도이다. 위상은 속도다라고 하는 얘기라고요. 위치에 따라 위상은 0도에서 360도를 변화해요. 반사함이 있는 경우는 위상 변이가 훨씬 더 생기겠죠. 만약에 공간에서 어떤 소리가 이렇게 날아가면, 이렇게 날아가는 소리랑 차대에서 이렇게 오는 소리랑 위상이 분명히 달라지죠. 원 소스는 하나인데, 그죠? 달라져요. 근데 위상 차이가 있어도 소리로 인식되고요. 어느 정도 반사음의 위상 차이는 소리를 명확하게 만드는 심리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심리음향에 하는데, 위상 차이가 소리를 명확하게 만들어준다. 그러니까 기본음은 정의상으로 날라오고 반사음은 약간 딜레이 된 소리로 날라 들어오는데, 이 딜레이대로 날라 들어온 소리가 위상을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소리가 어느 정도까지는 굉장히 소리를 더 명확하게 만들어줘요. 예를 들면 강의실에서 수업을 듣는데 교수가 마이크를 사용하지 않으니까 여러분들 제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여러분 귀에 직접도 날아가고요. 반사된 소리도 날아가고, 천장 반사, 바닥 반사, 책상 날아가는데 직접 소리 대비 반사 소리가 되게 많은 숫자가 날아가요. 이렇게 날아가면 어떤 현상이 나와요? 여러분들한테 소리를 명확하게 전달하는 효과를 줍니다. 만약에 우리가 반사가 전혀 안 되는 공간에서 막 얘기를 한다 그러면 잘 안 들리게 될 겁니다. 이게 맨 뒷자리에 있는, 그렇다라는 거예요. 소리 파동의 속도는 주파수별로 계속 변화하는 값이다. 위상이 다르다는 것. 위상이 다른 소리랑 겹쳐 들릴 때 소리 전달 명료도에 도움을 준다는 건 확실하다. 지금 제가 설명한 게 그거죠. 근데 과도하게 위상이 변이되거나 반사가 너무 심해서 잔향이 너무 많아지면 방해가 되는 것도 당연한 일이죠. 넘어갑니다.
전기 아날로그 신호의 위상 제어. 전기 신호에서 위상은 컨트롤이 가능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어떤 장비를 통해 리퍼런스 대비 어떤 장비를 통해서 나오는 신호가 그 위상이 틀어져 버리면 어떻게 해요? 음질이 안 좋아지는 거죠. 위상이 변하는 음향 장비는 신뢰할 수 없는 장비가 돼요. 그러니까 기준 신호 대비 어떤 장비를 통과해서 나오는 소리도 같은 위상을 유지하고 있어야 좋은 소리가 되겠죠. 음향 장비적으로. 그러니까 음향 장비의 위상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음향 장비 안에서 전기 신호의 위상. 위상이 변하면 음질이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근데 어쿠스틱에서는 위상이 변하는 건 큰 의미가 없습니다. 되려 더 명확하게 들리게 해줘요. 어쿠스틱은. 전기 신호에서는, 전기 신호 장비에서는 위상이 변한다는 건 안 좋은 장비라는 거예요. 위상이 변해도 되는 아날로그 신호는 어쿠스틱 신호이고, 위상이 변하면 안 되는 신호는 전기 음향 장비다라는 거예요. 전기 음향 장비 중에 믹서, 마이크, 믹서, 이퀄라이저, 파워 앰프 해서 어디까지? 스피커까지, 라우드 스피커까지 전자 음향 장비에 포함이 되고요. 이 라우드 스피커에서 소리를 재생한다고 할지라도 1m 앞에서 주파수 음잡고 이상의 일치성은 스피커 품질에 중요한 영향을 준다라는 거예요. 라우드 스피커도 어쿠스틱을 재생할 때 어쿠스틱이지만 1m 앞까지는 주파수 응답하고 위상이 일치성이 있게 되는 필이 나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해하셔야 됩니다. 어쿠스틱 공간에서 위상은 공간 음향에서 공간에서 전기 신호의 위상은 의미가 없어요. 공간에서는 전기 신호가 뭐가 됐든 상관없어요. 공간 자체가 위상을 큰 의미를 두지 않기 때문에. 공간에서 스피커에서 10m, 5m 후에 거기서 위상을 플랫하게 맞춘다는 건 소리가 좋을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좋은지 나쁜지 알 수가 없어요. 공간에 이미 나와 있는 소리를 좋게 만들기 위해서 크로스오버의 위상을 맞춘다? 큰 의미 없습니다. 이미 소리는 주파수와 거리, 시간에 따라 시시각각 변하는 속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쿠스틱에서 위상 정렬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사실 위상 정렬을 한다고 해도 그 점에서만 위상이 정렬이 되는 것이고요. 그 앞에서 1cm 앞, 1cm 뒤에서도 달라집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사람은 위상을 듣지 못해요. 그런데 이런 거죠. 전기 신호에서는 위상은 굉장히 중요해요. 전기 신호에서 위상은 굉장히 중요한데 이 전기 신호에서 위상이 중요하다고 어쿠스틱에서도 맞추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스피커 매니지먼트에서 크로스오버 필터로 FIR 필터라고 하는 걸 써요. 선형 위상을 구현하죠. 선형 위상. 애타게 만든다고. 그리고 사람들이 위상이 좋아졌기 때문에 음질도 좋아졌다고 설명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FIR 필터를 쓰면 플랫한 위상 세팅이라고 하는 거가 가능하지만 이 플랫한 위상 세팅은 연산 차수가 많아져야 하므로 레이턴시가 길어지는데 이 레이턴시가 길어진다는 건 ESP에서 연산을 많이 해서 레이턴시가 길어지기도 하지만 실제로 위상이라는 건 속도잖아요. 위상은 속도고 시간에 절대적인 영향을 받는 종이기 때문에 위상이라는 걸 맞추려면 시간을 땡기거나 시간을 밀거나 해서 플랫하게 만들어줘야 돼요. 전기음향 장비에서 시간을 땡기거나 시간을 밀거나 해서 맞춰야 되는데 우리가 타임머신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간을 땡길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시간을 밀지요. 위로 밀어야 돼요. 밀어서 시간을 맞춰요. 그렇게 맞춰놓으면 뭐가 됩니까? 그 시간을 위상을 정렬하기 위해서 속도를 일상적으로 시간을 맞춰주니까 레이턴시가 위상을 선형으로 만드는 데만도 시간이 많이 걸리고 거기에 ESP 성능에 따라서 또 시간이 붙습니다. 그래서
고성능 DSP로도 레이턴시를 줄이지 못하는 이유는 DSP 자체 프로세싱하는 레이턴시는 줄일 수 있지만 위상을 플랫하게 만드는데 시간을 누적해서 만드는 이 누적은 줄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레이턴시로도 시간을 줄이지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레이턴시가 지연 시간이 되게 높다. 기법을 사용해서 시간이 되게 높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셔야 돼요. 넘어가 볼까요? 선형 위상은 시간 누적의 결과다. 아까도 설명했죠. 위상을 선형으로 유지시키는 것은 시간을 당길 수 없으니 속도, 시간을 지연시켜서 출력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 200Hz 이상의 주파수를 선형으로 유지시키기 위해서 연산시간을 제외하고, 연산시간은 뭐예요? DSP에서 연산하는 거다. 최소 5ms의 레이턴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DSP 성능에 따라서 FIR 필터를 쓰면 약 10ms의 레이턴시가 생겨요. 10ms면 한 3m 정도 떨어진 거리에 레이턴시가 3.5m 정도 전달되는데 레이턴시가 됩니다. 그리고 20Hz부터 유지시키려면 최소 50ms 이상의 시간 지연이 필요하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FIR 필터는 우퍼와 트위터 사용해요. 우퍼와 트위터는 어디에요? 200에서 200Hz에서 20kHz까지 써요. 그리고 우퍼와 서브우퍼는 20에서 100Hz를 얘기를 하죠. 100Hz를 얘기해요. 100Hz에서는 IIR 필터를 쓰죠. IIR을 쓰죠. 그런 얘기를 하고 FIR을 다 쓰면 어떻게 해야 돼요? 레이턴시가 엄청 길어지죠. 보통 FIR 필터를 쓰는 스피커나 매니지먼트 시스템은 레이턴시가 10ms라고 보통 명시가 되어져 있어요. 10ms의 레이턴시가 생깁니다. 그래서 우퍼하고 서브우퍼 사이는 항상 IIR 필터를 사용한다. 재미있는 사실은 FIR 필터를 썼다고 해서 소리가 좋다는 보증이 하나도 없다라는. 전기 신호적으로는 선형 위상이 의미가 있지만 어쿠스틱 소리 파동에는 의미가 없어요. 그건 굉장히 강조할 부분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위상을 못 느끼는 건 대다수의 사람들이 못 느끼고요. 차이를 느껴도 어떤 소리가 좋다고 판단할 수 없다. 예를 들면 똑같은 시스템을 FAR 필터로 튜닝해 놓은 시스템과 IIR로 튜닝해 놓은 시스템 같이 틀어 놓으면 어느 게 좋은지 판단하는 게 어렵다라는 거예요. 잘 튜닝된 시스템은 FIR을 쓰던 IIR을 쓰던 상관없이 좋습니다. 중요한 건 좋은 소리는 귀에 좋은 소리로 들려야 한다. 어쿠스틱 아날로그 소리 파동과 전기 아날로그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존재하죠. 어쿠스틱은 공기를 매질로, 전기 아날로그는 전자기파. 그래서 어쿠스틱 아날로그에서 주파수별 속도 차이는 전기는 위상으로 대변이 되는데 어쿠스틱의 주파수별 소리 차이는 별로 큰 의미가 없지만 전기 신호에서 위상 차이는 큰 문제를 발생해요. 그래서 이를 활용할 때 어쿠스틱을 쓰느냐 전기 아날로그 신호를 쓰느냐 또는 전기 디지털 신호를 쓰느냐에 따라서 특성들을 잘 구분해서 사용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방법적으로 IIR이 맞다,
FIR이 맞다. 선형 위상이 맞다. 위상이 자연스럽게 변하는 게 맞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특성을 구분해서 판단을 해야 됩니다. 어떤 소리가 여러분들한테 더 좋은 소리가 될지는 FIR이 옳고 IIR이 틀렸다 이게 아니라, 또는 IIR이 맞고 FIR이 틀렸다가 아니라 어떤 소리가 맞는지는 여러분들이 판단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공부한 것을.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는 사람들이 듣는 건 어쿠스틱 소리, 들리는 음향이지 전기 신호가 아닙니다. 전기 신호는 우리가 녹음을 하기 위해서, 증폭을 하기 위해서, 원거리로 전송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처리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측정 장비에서 전기적으로 좋은 주파수 응답은 좋은 소리일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가능성이 높은 것이지 정말 좋은 소리라고 확정할 수 없습니다. 나쁜 소리일 때도 있어요. 그래서 측정 장비로 측정한 여러 가지 측정 지수, RTA, 스펙트럼, STI, 노이즈 계수, 반향 계수, 뭐 기타 여러 가지 NC 값 이런 것들이 좋으면 좋은 소리일 개연성이 되게 높지만 나쁜 소리일 수도 있다. 좋은 소리는 어떻다? 측정 장비가 아니라 사람의 귀가 판단하는 거다. 그래서 지금 이 그림에 RTA상의 표시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튜닝을 한다고 할 때 보통 RTA로, 스펙트럼 계열의 RTA로 이렇게 주파수 응답이 이렇게 나와 있는 걸 플랫하게 맞춰줬는데, 이 플랫하게 맞췄다고 해서 이 소리가 이 소리보다 이 소리보다 좋다는 보장은 없어요. 근데 가능성은, 이 소리가 좋을 가능성은 이 소리보다 훨씬 더 높죠. 그리고 이 판단은 뭐가 한다? 사람이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이. 좋은 소리는 측정 장비가 아니라 사람의 귀가 판단한다.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이 설계 과목을 할 때, 음향 설계 및 시뮬레이션 이런 것들을 할 때 시뮬레이션 값이 좋다고 소리가 좋은 것이 절대로 아니다. 시뮬레이션은 시뮬레이션일 뿐이다. 측정을 해서 측정값이 좋다고 안사 다 오케이냐? 그거는 아니다. 이게 사람의 귀에서 좋아야 합니다. 그래서 음향 설계 및 시뮬레이션 할 때 무엇을 한다? 사람이 중요하니까 신호 자체를 어떻게 봐야 되는지를 판단하고 분석해서 그 신호를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사람한테 좋을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토론하고 글을 쓰고 발표하는 수업을 한다. 정말 중요한 이론들이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공한 교재에 있는 내용들이에요. 열심히 공부하시면 여러분들 음향 실력을 늘리는데 굉장히 좋은 초기에 효과를 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수업으로 전달하는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 발표자 한번 생각을 해요. 다음 주 발표자 5명 출석부 순서대로 하는데 출석부 순서가 여기 있습니다. 5명. 그 다음 주에는 이렇게 5명. 4주차 5, 6은 어디 갔나? 보강, 수석이랑 한글날이 여러분들 끼어 있어서 보강이 겹쳐가지고, 그럴까. 과제를 모든 차수에다 과제를 내주면 여러분들이 감당을 못 해내기 때문에 보강하는 것들은 이렇게 뭉개서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나갈 거고, 각각 러닝 타임은 10분. 10분에 플러스 마이너스 30초, 그래서 9분 30초부터 10분 30초 사이에 해야 되고요. 시간이 모자르게 하셔도 안 되고 넘게 하셔도 안 돼요. 수업 내용을 정리 요약해서 여러분들이 내외로 발표 동영상을 만드는데, 발표 동영상은
PT를 만들고 OBS를 돌려서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수업하듯이 하셔도 되고요. 오디오만 따로 녹음하고 PT를 넘겨가면서 오디오를 편집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어떤 방식이든 상관없어요. 10분짜리 동영상을 발표로 오늘 한 수업의 내용 10분짜리 동영상을 만들어서 언제까지 내냐면 다음 주 화요일 밤 9시까지. 화요일 PM 9시까지 보내주세요. 아시겠죠? 요 5명 누구 꾸준히 김범유, 김서민, 김은진, 박미선 이렇게 5명은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나머지 15명은 오늘 수업한 내용 정리해서 제출합니다. 아리한글 A4 용지 기본 세팅 10폰트로 해서 3, 4페이지 3페이지 이상 4페이지 미만으로 정리해서 메일로 제출. 여기도 물론 메일 제출이에요. 동영상도 메일로 제출해 주시고요. 수업이 끝나는 12시까지 메일로 도착할 수 있게 작업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동영상 시작하고 지금 1시간 6분이 지나가고 있는데 충분히 정리해서 제출할 수 있는 시간이 됩니다. 12시까지 제출하고 늦은 만큼 페널티 기록해놨다가 여러분들 성적에 적용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제가 확인 안 해도 네이버에 여러분 메일 보내면 며칠날 몇 시 몇 분 몇 초에 보냈다는 것이 나와요. 그러니까 요거 확인해서 보내주세요. 동영상 만드시는 분은 동영상만 하시면 되고요. 동영상 아닌 요게 15명은 요걸 한다. 동영상 하시는 사람은 요걸 한다. 그래서 동영상 하는 사람은 다음 주 화요일 9시까지, 나머지 15명은 이 수업을 지금 정리해서 오늘 12시까지 보내주도록 합니다. 질문이 있으실까요? 질문이 있을까요? 질문 있는 사람들은 카톡으로 질문을 써서 보내세요. 카톡이 제일 좋습니다. 문자보다 저는 카톡이 더 좋아요. 카톡으로 보내면 컴퓨터에서 답변을 써줄 수 있어서 그림도 잘라서 보내주기 좋고요. 있죠? 카톡으로. 개인적으로 상담하고 싶은 친구들은 찾아오세요. 과제 관련돼서, 글 쓰는 거 관련돼서, 신상에 관련돼서 제가 여러분들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사항들이 면 찾아와서 얘기를 합니다. 얘기를 해서 정리를 하고 정리된 내용을 가지고 좀 해야 되겠죠. 특별히 나는 직장을 다니고 있어서 조금 우주 타임을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얘기를 할 친구들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찾아와서 자기의 사정을 설명하고 서로 양해가 되고 서로 합의가 되어져야 돼요. 그리고 지금 과제가 과도해서 그럴 수도 있는데 하다 보면 금방 합니다. 어려울 것 같은데 어렵지 않아요. 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열심히 공부해야 소기의 성과를 얻습니다. 지난 학기에 저한테 별로 안 좋게 강의평가에다 글을 쓴 친구가 있는데 익명이라고 해서 그런 식으로 써놓으면 굉장히 안 좋은 겁니다. 서로 타당하게 합의할 수 있어야 되고 서로 타당하게 설명할 수 있는 내용들, 설명하여지는 또는 타당하게 할 수 있는 얘기들이 진행.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 주에 여러분들 발표 동영상까지 붙여서 강의에다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꼭 다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확인할 예정.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과제는 지금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지금부터 요약 정리 시작하고요. 잠깐 10분간 쉬는 건 상관이 없겠지만 정리해서 12시까지 보내주셔야 합니다. 꼭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